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뉴데일리 TV 초대석이라는 제목을 달고 사회 각계 여러분들 모시고서 그 벌어진 여러 가지 사회 이슈, 정치 이슈를 하나씩 파헤쳐가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첫 출연자로 명지대 강규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강규영 교수님은 오늘 모신 이유는 그 강 교수님이 KBS 이사로 재직 중일 때 이른바 그 광란의 촛불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이 등극을 하고 중국 문화 대혁명 때나 볼 수 있었던 광란의 광기가 KBS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영방송 KBS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광란의 홍위병들의 집단 난동으로 KBS 이사직에서 강제로 해임된 거죠. 네네. 강제로 해임됐는데 이 홍위병의 난동들은 학교에까지 찾아왔다면서요. 그럼요. 학교에 와서 강의하는 교무실 앞에서 이 60년대 중국에서나 볼 수 있던 홍위병의 그 광란의 행태를 보였고 정말 목불인견의 그런 일들이 시중 양아치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KBS 방송 기자들이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 강 교수님이 아마 이제 그 대통령을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승소했습니다. 예, 그 해임이 부당하다라는 소송을 받아내셨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그 광란의 난동 사태 때 그 KBS 기자들 소위 극렬 원리주의자들로 구성된 이 KBS에 있는 이노조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노조라고 하는데 그게 노조가 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노조라고 합니다. 그 조합원 중에서 홍위병 린치를 했던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1심에서는 졌다가 2심에서 이겼고 지금 이제 3심을 포기했습니다. 걔들이 3심을 포기해서 완전히 이것도 승소하신 거죠. 네네. 그래서 아마 이 촛불 사태로 탄생한 이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거의 5년 동안 고군분투한 그 뒷얘기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려고 오늘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강균 교수님 얘기를 좀 더 들어보기 전에 먼저 그 당시 상황이 어떤지를 네네. 그 비디오로 한번 볼까요? 우리 비디오 틀 수 있나요? 자, 지금 지금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아마 저 화면을 보실 텐데요. 저게 어떤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KBS 이사회가 열리는 날에 이사가 출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수십 명이 이제 도요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방해를 했죠. 근데 방해를 한다는 건 회의에 못 들어오게? 네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구호를 외치고 거기서 이제 끝나다가 회의실이 있는데 문이 열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막는 게 아니라 집단 린치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소위 말해서 노조가 공개적인 의사 표시를 하는 걸 우리가 보통 피켓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피켓팅을 해서 도열을 해가지고 피켓을 흔들고 뭐 목소리를 높이고 뭐 하는 것까지는 민주주의의 의사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거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그거하고 또 다릅니다. 집단 린치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상황을 좀 더 설명을 더. 그 사실은 파업도 불법이라는 지금 주장이 있는 게 그 당시 대표 교섭 노조는 1노조였거든요. 그러니까 KBS 노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KBS 노조 1, 2, 3 노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KBS 노조는 이제 단일 노조고 당시 이제 최다 노조로 그 대표 교섭권을 갖고 있고 파업권도 1노조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예. 이 노조가 이제 언론 노조 그 산하인데 제일 이제 과격하죠. 근데 이 노조가 파업을 단독으로 해버렸었어요. 그러면 노동법상 불법인 거죠. 이게 불법이라고 이제 그 이사회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이제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노조가 이제 공용노조라고 있는데 이건 좀 작고요.
지금은 이게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 노조가 대표 교섭 노조가 됐어요. 정권이 바뀌니까 또 이렇게 네. 싹 몰려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노조가 이제 주로 그 저의 퇴진에 대한 이제 압력과 협박을 했고, 그리고 이사회에 들어가는데 아래층에서부터 이렇게 팔을 꺾는 장면도 있어요. 팔을 꺾이고 이제 엘리베이터에 탔더니 또 우르르 타가지고 또 이제 홍위병 놀이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이제 집단 린치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 시큐리티라고 있습니다, KBS에. 네, 화면에 보니까 검은색 복장, 그 하청 그 업체인데 시큐리티가 이제 저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시큐리티 힘 갖고는 중과부적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제 안경이 이제 날아가는 것도 보이고 가방을 뺏깁니다, 제가. 가방을 뺏기셨어요? 네, 가방 뺏깁니다. 그것도 이제 화면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집단 린치라고 하는데 딱 요때 이제 그 알맞는 건데, 제가 문화혁명을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학부 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 류샤오치가 어떻게 린치를 당했고, 그 류샤오치의 그 부인이 퍼스트 레이디인 왕광메이가 어떻게. 유사오치라면 유속이죠. 유속이와 왕광미가 어떻게 린치를 당했는지를 책으로 보고 알고 화면으로 보고 알았는데, 실제 경험을 이제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학도로서 이게 아주 귀중한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그 거기서 하도 이제 과격해지니까 비상구로 이제 그 탈출 회의실에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비상구로 탈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의실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상구로 탈출하고 나서는 상황이 이제 종료가 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이제 그 화면을 보니까 근데 문제는 또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언론 노조는 수십 대로 찍습니다, 진짜로. 그렇죠. 자기들은 또 이 노조에는 또 자기들이 기자들이니까 방송 기자를 동원을 하죠. 뭐 방송 기자뿐만 아니라 이제 PD들도 있고 뭐 이러니까 도사들이죠. 수십 대가 찍어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찍습니다. 그래놓고 악마의 편집을 해서 내놓은 판본이 있긴 있어요. 별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질서정연하게 구호를 외치고 피켓팅을 하고 하는 장면만 편집해서 내보냈겠죠. 근데 이제 시큐리티가 찍은 게 나중에 발견이 아까 되거든요. 잠깐 본 게 시큐리티가 찍은 겁니다. 다행히 이제 그 체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큐리티가 찍는데 전체주의, 문역 체제와 같은 그 좌파 전체주의나 파시스트 체제에서 나타나는 건 우리는 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니들이 이걸 왜 찍어?라고 당시 이제 제일 그 주도를 했던 사람은 이제 성재호라고 하는 상당히 유명한 인물 있지 않습니까? KBS의 이노조 위원장입니다. 그 당시 노조 위원장이고 그럼 저기 직구는 기자예요? 기자입니다. 기자입니다. 뭐 여러 가지 명언을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역사에 남을 명언. 그러니까 무슨 명언을 했는데? 국회에서 우리는 진실 보도보다는 정의 보도에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KBS 기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국회에서 역사에 남을 만한 그 일입니다. 그럼 너희 정의는 뭐냐? 히틀러는 정의를 얘기하지 않았냐? 뭐 모택동은 정의를 얘기하지 않았냐? 스탈린은 정의를 얘기하지 않았냐? 이거는 기본기가 안 된 거죠, 한마디로. 그런 사람이 KBS 기자라고요? 그 노조 위원장까지 하고 있고 뭐 사회부장까지. 사회부장을 했다고요? 사회부장까지 지냈는데요. 그리고 뭐 홍위병이라고 하는 이제 그 비판을 받으니까 그래 우리 홍위병이다, 우리는 국민의 홍위병이다라고 국민의 홍위병이라는 또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문화혁명 체제 때도 홍위병들이 우리는 인민의 홍위병이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그 마오의 홍위병이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인민의 홍위병이다. 우리는 이 마오의 이 어록을 들으면서 인민의 홍위병이다 했는데
사실 그 국민의 홍위병이다 이거 굉장히 그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기들 논리대로 하면은 이 소위 이른바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긍긍열리 허무하는 게 국가주의, 국민, 그래서 뭐 국민학교라는 말도 싫어하고 이거 한데 까꾸로 국민의 홍위병을 또 그럴 때 쓰네. 글쎄요. 그래가지고 니들이 왜 찍어 뭐 그러면서 이 시큐리티에 손을 내리칩니다. 가격을 합니다. 그래서 손을 다치고 그때 시큐리티가 촬영하시는 분이 손이 다쳤어요. 다쳤어요. 그것도 화면에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딱 거기서 끊겨요. 네. 그리고 위원장님 뭐 하면서 이제 뭐 그 위원장은 이제 왜 때립니까? 왜 칩니까? 그런 얘기겠죠. 성질을 보고. 그러니까 니들은 찍으면 안 돼. 네. 그다음에 다행히 근데 옆에서 또 다른 시큐리티가 자기 핸드폰으로 찍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시큐리티 반장 정도 되시는 분이 이제 을 중에 을입니다. 시큐리티는. 그렇겠네요. 네, 을 중에 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이 아니고 네. 이제 그 계약 그거고. 근데 얼마나 화가 나면은 위원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라고 외치는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잡혀요. 근데 뭐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다니고 있고 그때 내부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다 이제 그 화면에 다 나왔지만 그 내부 보고서에 이제 있는 문제들 같은 게 다 뭉개지는 게 그때는 권력, 정치 권력과 사회 권력의 시대였기 때문에 정치 권력은 문재인 정권, 사회 권력은 민노총입니다. 네. 민노총 언론노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힘들었고 똑같은 일들도 제가 그 전에도 이제 출근을 하면은 이사회에 네. 수십 대로 찍어요. 네. 막 자기네들 뭐 수십 대로 찍고 뭐 이제 뭐 온갖 조롱을 다 하고 그 유명 아나운서도 또 찍고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아나운서가요? 아나운서가 왜 거기 나타나죠? 그 파업에 이제 같이 참여하니까 거기 노조원이고. 아나운서들이 대개 이노조 소속들입니다. 아나운서들이. 아나운서들이요? 네, 이노조 소속입니다. 언론노조 소속입니다. 그래서 배현진 MBC 전 앵커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노조에서 탈퇴를 했기 때문에 찍혔죠. 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그 집단 이지매를 이제 당하게 됐죠. 그러면서 찍는데 그러면 저도 찍으려고 이렇게 핸드폰을 하면은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고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너는 찍으면 안 된다 이거야. 우리들은 찍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찍고 나서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꺼져 있었어요. 이 카메라가 그거를 하더니 사기로 찍었다 뭐 이러면서 또 방송을 하고 뭐 방송이라고 하면 파업 방송이라고 해서 유튜브 방송입니다. 유튜브 방송에. 네. 저를 보고 이제 체증 성애자다 뭐 이래가지고 또 제목을 붙였는데 그때 사진을 제가 찍었었어요. 찍은 사진들도 다 있습니다. 지금 다 여기 있어요. 근데 찍고 이제 끄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또 이제 해가지고 또 이제 사람을 이제 그 매도를 하고 아주 전형적인 유사 전체주의의 그 행태들이 나오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런 그 폭력적인 방법과 전체주의적인 방법 그다음에 강압적인 방법으로 방송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나가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끝까지 버텼고 뭐 나가신 분들도 있는데 나가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나간 분들이나 난 너무 힘들어서 그냥 타협하겠다라고 얘기하신 분은 전 단 한마디도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청자들이 예를 돕기 위해서 그 당시 KBS의 이사회는 이사장님이 이노 선생님이었고 이노 전 주 러시아 대사 하셨던 이노 선생님이셨고 선생님이 이제 이사장을 하셨고 서울대 명예교수이시기도 했고 그래서 이사진이 몇 명으로 구성이 돼요? 11명인데 7대 4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여권 그러니까 뭐 우파권이라고 하죠. 쉽게. 우파권이 7명, 좌파권이 4명인데 여기서 둘만 쳐내면은 이게 6대 5로 역전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당시 7대4에서 둘을 쳐내면 7대4가 아니라 6대5로 5대6이 되죠. 5대6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과반수를 점하게 되니까 사장도 해임시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첫째 목적은 사장을 해임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해임을 했고. 그래서 실제 해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장도 해임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제 이사장도 바꿀 수가 있는데 이인호 이사장께서 이제 사장이 해임이 되니까 같이 사표를 내면서 그래서 4대 7로 그 변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그 일단 교수들을 MBC건 KBS건 대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압력을 넣을 수가 있고 학교라고 하는 게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학교에 압력을 넣고 학교가 해임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KBS 이사는 또 해임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학교 해임을 해라 또는 학교에 압력을 넣어서 KBS 이사 사표를 내라. 그래서 대개는 사표를 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시 여권 쪽에 7명의 이사 중에 이름을 밝히긴 뭐하지만 교수 신분으로 몇 분이 계셨어요? 2분이 있었습니다. 저까지 합쳐서 MBC도 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 교수님 말씀은 그 교수로 계신 분들이 다 사학인 거죠. 그렇죠. 사학 재단에다 압력을 넣어서 스스로 이사진을 물러나게 하는. 그렇죠. 아하. 그래서 MBC는 두 분이 이제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아예 솔직히 이렇게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섭니다. 넘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MBC는 또 모건대 총장을 지내신 김원배 이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모건대가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 학교 아닙니까? 감리교 신학 때인데 그 교회에 나가시는데 교회로 몰려가요. 그래서 그때 사모님이 뭐 쓰러지고 막 이래가지고 김원배 이사께서 이제 두 손을 들고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는 그런 복도에서 그 난리치는 장면이 교회에 가서 재현이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물리적 충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KBS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로 가서 괴롭히는 거에다가 여러 압력에다가 그 다음에 그 한양대의 경우였는데요. 다른 분은 한양대 같은 경우는 그 교수님의 조교가 근무하는 회사로 찾아가 가지고 또 난리를 또 폈어요. 아니, 조교가 근무하는 회사를 왜 가요? 그러니까 조교를 이제 압력을 넣어서 네가 그 모시던 교수의 그 비리 빨리 내놔라. 빨리 불어라 그거죠. 근데 그 조교가 있는 거는 그냥 민간 기업이냐? 민간 기업입니다. 그 민간 기업은 무슨 죄예요? 무슨 죄예요? 세상에. 그래서 뭐 그런 그 홍위병 시대가 근데 제가 그 전에 이미 그 한국에는 소프트한 한국식 문화혁명의 시대가 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뉴데일리에도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대 한국판 문화혁명을 꿈꾸는가 뭐 이런 글도 썼는데 그게 뭐 그대로 그냥 재현이 됐고 저도 사실은 이렇게 인간이 감내하기 힘든 그런 정도의 압력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때 인생 걸고 버텼습니다. 인생 걸고 버텼고 그래서 얘네들 생각은 10월 초쯤에 MBC나 KBS가 장악이 되는 거였어요. 그 2017년 10월 초에 10월 초에 하려고 그랬는데 버티시니까. 그러니까 MBC는 10월 초에 장악이 됐고 끝났고. 그다음에 KBS도 이제 한 분이 나갔는데 저만 나가면 되는데 제가 끝까지 안 나가니까 정말 별난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어떤 별난 일들이 뭐예요? 너무 많아서 제가 나중에 책으로 자료집과 함께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개만 그냥 하신다면. 뭐 어제까지 뭐 이사님 뭐 이사님 덕분에 우리가 버팁니다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보자고 그러더니 KBS 이제 아주 그 중요 직책인 간부인데 청와대랑 좀 통하는 면이 좀 있었어요. 갑자기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내일까지 그만 안 두면은 뭐 네 인생 끝이고 뭐 내일까지 그만두면은 모든 사람이 다 해피하다. 뭐 그런 식의 이제 협박이 들어왔고 기사화도 됐죠. 그때 조선일보에서도 기사화가 됐고 뉴데일리에서도 기사화가 저도 됐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요즘 출세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 그렇게 협박을 했던 사람이 출세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KBS 사장이나 부사장이 됐나 보죠. 저를 몰아냈으면 그렇게 됐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급 회사에 이제 자회사로 가셨구나. 자회사는 아니고 연관된 회사. 그 스카이프라고 있습니다. 이제 예. 그런데 이제 가 계시고 그런데 뭐 뉴데일리나 그런데 다 기사화가 됐으니까 그거 이제 다 모아 보면 되는데 하여튼 참 힘들었고 집 앞에 제가 그때 저 서판교에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거든요. 전세로. 거기에 이 잠복을 하고 있다가 제 사진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아들들 그때 한 애는 그때 군대를 갔다 온 상태고 하나는 군대를 가기 직전이었어요. 아들이 둘인데 걔네들 사진을 막 찍은 거예요. 집 앞에 와서. 그리고 그 사진들을 그 동네방네 이제 보이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얘네들이 뭐 혹시 아빠의 카드를 쓰지 않았냐 이게 탐문을 하고 다니는 게 동네 가게에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들어오니까 조선일보가 또 그거를 후속 취재를 해가지고 이제 다 밝혀냈고 탐문하고 다닌 사람 누구인지도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좀 떨고 계셔야 돼요. 그럼 그 KBS 기자겠네. 그럼요. 근데 파업 중인 기자는 그런 취재를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그게 취재를 할 그러니까 KBS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전 국민이 의무 세금처럼 시청료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 시청료를 내는 것으로 얼굴 받는 기자가 TV의 공익적 보도가 아닌 그런 거를 취재해도 되는 건가요? 안 되죠. 그리고 파업일 경우에는 취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파업 방송 취재라고 하는 그 명분을 내걸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파업하는데 그 취재라고 파업 방송 취재라고 하는 걸로 저를 뭐 어떻게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건 수십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수십 명이 카메라 들고 직군처를 배회하면서 취재를 하고 학교에 찾아오고 강의실 주변에 나타나고 뭐 그래서 그 다른 방송에서 이제 강의실에서 벌어졌던 해프닝이 또 방송이 됐었죠. 강의실에서는 어떤 해프닝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강의실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강의실 바깥에 이제 진치고 있다가 제가 나오거나 쉬는 시간이 있으면은 이제 그 우르르 이제 몰려 들어가지고 이제 그 협박과 뭐 권유 취재라는 명분으로 그럼요. 그리고 그걸 찍어가지고 또 올렸는데 그날 오늘 저한테 박살이 났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것 그냥 뭐 저한테 시비 걸다가 이제 박살이 났는데 그것도 자기네들 편한 대로 편집을 해서 방송을 올렸습니다. 또 편집을 해서. 네, 근데 그것조차도 부작용이 났어요. 그것조차도 저한테 이제 박살이 어떤 부작용이?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한 부분만 편집을 했는데도 이게 자기네들이 그 명분상에서 밀리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니까 내렸어요 그거를. 내렸다. 근데 저는 그거를 다운을 받았거든요. 미리 내리기 전에. 제가 걔네들 하는 짓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운을 받았는데 그 마지막에 뭐 그런 장면이 있죠. 그 다음 수업이 있어 들어가야 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수업을. 그래서 저는 화장실도 못 가고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화장실 못 가고 들어가야 되는데 뭐 마지막이요 막 그러더니 뭐 사퇴하시겠습니까?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사퇴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좋아서 죽더라고요. 그냥. 그러더니 뭐 언제요? 그래서 내년 8월에요. 왜냐면 내년 2018년 8월이 이제 임기가 끝나는 날이었거든요. 내년 8월에요. 그랬더니 다 쓰러지더라고요. 그 사이에 들어왔죠. 그것도 다 그 방송에 있습니다. 그 방송도 원하시면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네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제 그 방송을 했다가 이게 부작용이 나니까 내려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걸 다운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진짜 광란 난동에 가까운 거네요. 그럼요. 그리고 결국은 그 많은 난동자 중에 7명만 추려가지고 제일 심했던 사람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7명만 추려가지고 제가 그때 전치 2주를 받고 전치 2주라는 게 그날 아까 그 동영상에 나오는 그날 보니까 제가 보니까 막 목을
막 뒤에서 잡고 뭐 안경이다 뭐 부서지고 그런 것 팔 같은데요. 비틀고 뭐 아래서는 그냥 다리에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는데 전형적인 린치죠. 그리고 전치 2주 그리고 치료는 좀 더 받았습니다. 4주 정도 받았는데 이게 또 하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KBS 아주 핵심부들입니다. 그 7명이. 그러니까 이제 성재호, 그다음에 부위원장, 그다음에 뭐 청와대 담당한 이병도, 뭐 등등등등, 이진성, 뭐 등등등등. 7명이 이제 그렇게 그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이모 검사라고 하는 여검사가 지휘를 하고 그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제 그걸 담당하고 영등포 경찰서에서 해서 특수상해 이건 큰 겁니다. 이건 집단 폭행이기 그렇게 때문에 이제 고소를 하신 거죠. 네, 그 특수상해와 업무 집행방해 고소를 해서 이 두 개가 다 그 기소 의견 송치로 넘어가게 돼요. 경찰이 검찰로 기소하자. 그때 검사가 이제 이거를 그 감독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했는데 그 사이에 검사가 바뀌었어요. 박모 검사라고 하는 여자 검사인데 역시 또 상당히 유명한 검사입니다. 뭘로 유명해요? 뭐 박원순 사건 뭐 등등으로. 근데 이 검사가 조사 하나 없이 그거를 그 특수상해는 증거 불충분. 그 다음에 업무집행방해는 이거는 너무 뚜렷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들어가는데 막았으니까. 그랬더니 이거를 기소유예를 줘버린 거예요. 동정정과가 없고 근데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반성을 하고 그렇죠. 당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양해를 구한다든가 뭐 탄원서를 쓴다든가 한 경우에 나오는 게 기소유예지. 그렇죠. 그렇게 지네들 잘못한 거 없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그 박모 검사가 여검사가 그렇게 그 했는데 민사를 이제 또 걸게 되죠. 제가 민사를 걸게 되는데 1심에서 민사가 제가 패소가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 그렇게 지금 막 홍위병이 난동을 하고 그래도 끝까지 버티니까 저쪽에서 끊어든 거가 해임이었죠. 해임이었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청와대 방통위에 이제 SOS를 쳐가지고 결국은 이제 대통령 해임으로 간 게 2017년 12월 28일입니다. 대통령이 그냥 해임을 해버린 거죠. 해버린 거죠. 그러고서 그렇게 결과적으로 KBS 이사회가 5대6이 돼버리죠. 문재인 정권에서 장악이 되고 KBS 사장 바꾸고 이사장도 바꾸고 KBS 이사장도 물러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KBS가 장악이 되는 소위 거죠. 촛불 방송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검사는 기소유예를 하고 집행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불기소 처분하고 하나는 기소유예를 하고 그럼 화가 나셔서 민사로 또 거신 거죠. 그렇는데 기소유예는 되게 그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인정이 되는 거고 그렇죠. 완벽한 증거들이 있으니까. 근데 1심 판사가 또 저의 패소를 줬어요. 소위 민사. 또 제가 나중에 이름 다 밝힐 겁니다. 그거 다들 각오하십시오. 근데 2심에서는 제가 다행히 그 업무집행방해에 대해서 이제 승소를 했고, 그러고 근데 재밌어요. 2심 판사가 이것을 그 강제 조종을 그 명령을 했습니다. 조종을 하고 그냥 위로금 주고 끝나라. 근데 제가 거부를 한 게 아니라 언론 노조원들이 거부를 했어요. 강제 조종 안 하고 그냥 뭐 자신 있다 우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결과가 저희 승소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손해배상해라. 근데 얘네들이 3심까지 대개 3심까지 갑니다. 그렇죠. 대개 3심까지. 하여튼 뭐 자기네들이 아무리 져도 자기네들 돈 저 3심을 포기를 해가지고 됐는데 며칠 전에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저한테 그 손해배상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한 거예요. 근데 KBS 이노조에서 돈이 날라왔더라고요. 제 통장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7명을 상대로 했죠. 그러니까 소위 그 뭐 린치를 했던 피해를 입힌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2심 재판부가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돈을 얼마를 줘라라고 했는데 그럼 개인들이 7명이 합쳐서 돈을 걷어서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7명이 내는 게 아니라
KBS의 제2 노조가 돈을 그렇죠. 냈다. 그러니까 KBS 본부 노조를 지켜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뭘 뜻하냐면은 모르겠어요. 노조 활동 중에 일어난 것은 뭐 노조가 뭐 그거를 대신해 준다라고 하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거부했습니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면 그냥 내라. 그리고 나는 그거를 반환을 하겠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그 변호사 사무실로 반환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제가 받은 건 KBS 언론노조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가 제가 반환을 해야죠. 근데 아직까지 그 돈도 안 오고 있고. 그러니까 돈을 아직 보낸 건 아니고 노조 이름으로 보내겠다라고. 그러니까 왔어요. 돈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내라. 그럼 내가 다시 보낸다. 근데 안 오고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이제 하는데 그리고 계좌번호를 줘야 제가 다시 돌려 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 몇 푼 안 되고 제가 대통령 상대 승소해봤자 받을 수 있는 돈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별로 없어요. KBS 이사라는 게 무보수는 아닌데. 무보수가 아니에요? 네, 굉장히 되는 거예요? 조금밖에 없어요. 뭐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비 한 200여만 원에 그다음에 월 그다음에 이제 회의비에. 그러니까 제가 한 8개월 일찍 잘렸단 말이에요. 해임됐기 때문에 받을 게 별로 없어요. 변호사비가 훨씬 더 듭니다. 당연히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저한테 현실적으로 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저는 이건 명분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가지고 제 인생 걸었기 때문에 사실 제 황금기는 이제 다 지나가 버렸고 소송 노름에 소송이 수십 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송을 대법원까지 해임과 요걸만 봐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대법원까지 끝내는데 총 얼마 걸리신 거예요? 3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십시오. 한 인간을 저렇게 집단 광기 난동으로 몰아내다가 안 되니까 해임을 처분을 해서 그걸 벗어나는데 물경 거의 3년 반 이상, 3년 8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봐야 아직도 돈 못 받았어요. 물질적 보상은커녕 그냥 뭐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아주 악질적인 수법인 거죠. 사람이 완전히 이런 식으로 이 촛불 정권이 광란을 할 적에 사람을 그때 그러니까 그런 현명한 사람들은 야근 사람들은 그냥 던져버리고 그만두는 거죠. 그게 가장 편한 방법이죠. 근데 이렇게 끝까지 버티면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건강 상해, 가족들 고생해, 돈 뭐 변호사 비용 뭐 그 변호사 비용을 저쪽이 부담하라 이런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정말 저쪽이 부담하라 하더라도 제가 3심까지 가서 이긴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1, 2, 3심으로 가가지고 든 변호사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칩시다. 사실 1,000만 원이 더 나오는데 그러면은 변호사비는 이 상대 측이 내야 된다는 그 조항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제가 받은 돈이 한 300만 원 뭐 이 정도밖에는 없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몇 시간 정도를 했을 거고 그 변호사가 한 시간에 관선 변호사 곱하기 2를 준다. 뭐 이 정도가 되니까. 맞아요. 저희 뉴델리도 워낙 명예훼손 소송을 너무 많이 당하는데 승소해서 심지어는 변호사 비용까지 받아라 해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해주는 그 일률적인 변호사 비용이 있는데요. 정말 세 발의 피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소송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소송 수십 개를 하면서 정말 고생하고 제 인생은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예순이네요.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1월 호랑이띠예요? 아니 토끼띠입니다. 토끼띠. 토끼띠. 내년이면 언제 보내? 환갑이죠. 환갑이죠. 근데 제가 토끼띠 동짓딸이거든요. 근데 제가 KBS 이사 됐을 때만 해도 최연소 이사였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어디 가도 젊다는 얘기를 들을 수는 없는 나이가 돼버렸고
그거를 넘어서서 제 인생의 황금기를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4년이라는 거의 4년 반이 넘죠. 4년 반이 넘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남는 거는 없는데 남는 거는 명분 하나는 지켰다. 네. 명분 하나는 지키고 그다음에 이거 소송할 때 사실 이 길이라고 본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니까 그만둬라고 이게 권유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은 좀 사이들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분들과.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종용을 하니까. 영화 대부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말론 브란도가 아들 콜리오네에게 얘기하면서 적과의 타협을 요청하거나 조언 주는 사람은 이미 적과 내통돼 있다. 그렇죠. 사실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진짜로. 아까 경우도 그렇지만. 그러고 2차 세계대전 때 놀랍게도 영국의 전 국왕이고 국왕의 형이었던 에드워드가 히틀러랑 뒷거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영국 무너뜨리면 뭐 너를 왕으로 하고 어쩌고 했는데 그런 배신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우파에서는 이 전투력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게 뒷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 뭐 깜짝깜짝 놀랄 분들이 다 뒷거래를 하고 배신을 때리고 편하게 사는데 나중에 뭐 다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근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질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배신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또 이 도사와 같은 그 능력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정부의 정권의 특징이 약점을 바로 잡고 그거죠. 그냥 파고든다든가.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고대영 KBS 사장 그 재판에 제가 증인으로 나갔었어요. 그때 잘리신 분이 이제 해임이 고대영 사장이죠. 근데 이제 그 고대영 사장이 한 4년간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그 증인으로 나오라고 해서. 그 고대영 재판은 어떤 걸 갖고 재판하는 거예요? 역시 그 해임 무효 소송인데요. 고대영 씨도 자기가 해임 무효 소송을. 근데 고대영 씨는 1심에 졌습니다. 1심에서 지고. 졌어요. 근데 2심인데 2심에서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해임 결의안을 두들긴 사람이 고대영의 측근이었던 사람이었거든요. KBS 이사회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기기가 좀 힘든데 고대영 사장이 2심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진 게 제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최종. 그러니까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제 강규용 이사의 해임은 불법인 게 이제 판명이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재판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은 강규용 이사의 해임이 불법이니 연쇄 반응 후 일어난 사장의 해임도 불법이다를 얘기하시고 이쪽은 강규용 이사의 해임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고대영 해임이 합법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한 땅 안 듣겠다. 그 두 가지가 부닥쳐라.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 아이고 현명하게 그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 판사님은 또 굉장히 저가시네. 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고대영 사장이 2심에서 이긴다고 하면 제가 이겼기 때문에 이게 연쇄 반응이 이제 일어나는 거고. 그럼 그 뒤에 뭐 양승동 사장 뭐 취임이라든가 지금 김희철 사장 취임이라든가 또 김희철 사장이 또 부사장으로 또 김덕재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을 했는데 이게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렇네요. 연쇄 반응으로. 그래서 거기 증인을 쓰면서 그 배신행위한 사람들에 대한 걸 얘기를 또 대통령 측에서 또 물어보더라고요. 대통령 측 변호사에서. 그래서 뭐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여기 뭐 고대영 사장도 계시지만 하면서 그래서 그거는 다 문서로 나왔고 원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그 음성 녹음으로도 제가 그때 2시간 이상 2시간이 뭐예요? 그 상당히 긴 시간을 제가 증언을 했습니다. 지금 3시간인지 2시간인지 제가 지금 좀 헷갈리는데요. 근데 하여튼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자유우파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 너무 허약하고요. 너무 비겁합니다. 그리고 너무 배신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깨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배신자들이 있다 그러면은 저쪽 진영에서는요
일단은 제껴버리고 나가는데 우리는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걸 또 그냥 또 뭐 어떻게 보호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우파는.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저렇게 극악한 좌파가 있지만 이 정신없는 우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미래가 좀 밝지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뭐 이진광 대표께도 뭐 여러 번 얘기를 드렸는데 저쪽은 지독해요. 아주 나쁜 그 방향이지만 지독합니다. 결속력 하나는 죽여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고 지독함, 끈질김 이런 것도 없고 그러고 많은 분들이 제 케이스를 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대의식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지난 5년간 좌파들로부터 고생한 게 10이라고 하면은 우파들로부터 고생한 게 한 7, 8 정도는 됩니다.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 많죠. 많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조금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좀 좋은 쪽으로 좀 변할까요? 그래도 또 일군이 강 교수님 같은 분이 계시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냥 바로 사표 그냥 사임을 했으면 이런 일도 없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죠. 뭐 그 방송 장악도 다 이제 다 합법화가 되는 거고 제가 사표를 내면은 소송을 걸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렇죠.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저렇게 피켓팅 몇 번 하면 저쪽도 저렇게 한 거가 저렇게 몇 번 하면 알아서 겁나서 물러날 줄 알았던 거고. 그런데 그거 안 하니까 또 학교 가서 저러고 뭐 어디 가서 그러고 했는데 끝까지 버틴 걸 보니까 이제 오늘날 이렇게 된 거죠. 이런 분들이 계속 계시면 하나씩 이게 이제 롤 모델이 돼서 우리 우파이신 분들이 이런 그 벽돌을 하나씩 쌓아나가야죠. 근데 저는 솔직히 좀 별종이고요. 좀 별종이고. 제가 뭐 솔직히 그때 그냥 식구들 뭐 다들 그냥 아이고 안 되죠. 근데 왜 그걸 끝까지 버텼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걸 좀 듣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저렇게 홍위병 난동하는데 자존심상 거기에 그 백기 들기가 싫었고요. 네. 유전적 영향이 좀 큽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전적 영향이 좀 큽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언제나 걱정을 하시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유언도 그 모난돌이 정 맞는다. 너희 아버지도 그렇게 그 모난돌이라 정 맞았는데 막내가 다섯의 막내가 그래서 참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승소하시는 걸 보고 돌아가셔서 다행이네요. 돌아가셨는데 그 버틴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록은 좀 남겨야겠다. 그렇죠. 두 번째가 MBC가 10월 초에 장악이 되니까 30명이 잘려나갔어요. 해임된 사람도 있고 괴롭혀가지고 나가게 하면 김세희라든가 배현진이라든가. 시청장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가세연이 열심히 활동 잘하잖아요. 가세연을 만들어준 사람은 역설적으로 보면 이 정권이에요. 만약에 그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MBC를 장악한 다음에 김세희 기자를 쫓아내지 않았더라면 가세연 안 만들죠. 열심히 지금 MBC에서 있을 배현진 의원도 없었죠. 배현진 의원도 없는 거고. 가세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의 아이러니에요. 그래서 MBC에서 그냥 있었을 텐데 MBC에 저 같은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으면은. 그런데 그 KBS에서 그래도 건전 직원들 저렇게 잘려나가는 거는 제가 좀 경감시켜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좀 강했어요. 근데 설마 한 사람도 못 잘릴 줄은 몰랐는데 좀 줄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버텼는데 결과적으로 KBS는 한 명도 안 잘렸어요. 그 해임을 하고 나서 전인지 아닌지 제가 전후 과정 남의 집 회사 사용 잘 모르겠는데 희한한 조직이 하나 생겼죠. 그렇죠. 네, 그 진실과 미래위원회라고 숙청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게 무슨 여러분 시청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북한군이 남침했을 적에 소위 이른바 인민재판 그다음에 중국 공산당이 벌린 홍위병의 그 광장에서 벌어지는 홍위병식 인민재판 그거의 변종이 국민의 방송 KBS 국민의 돈으로 시청료로 운영되는 KBS 한복판에 그런 인민재판을 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MBC에서는 이제 적폐청산위원회라고 이름이 붙여졌고 그래서 30명 거기는 더 쌀벌하네요. 적폐청산위원회. 그다음에 KBS는 2018년 3월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늦어졌죠. 네. 네. 5개월이 늦어졌죠. 네, 그렇죠. MBC보다. 네. 제가 버티는 바람에. 그래서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생겼는데 위원장이 지금 국회의원으로 가 있는 정필모 부사장. 그다음에 위원이 지금 KBS 사장이 된 김희철 사장. 네. 부사장 된 김덕재 부사장. 네. 전부 다 진실과 미래위원회 위원인데 이게 불법화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법원에서 이 진실과 미래위원회에서 벌린 여러 가지 행정행위가 불법으로 판정받았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도 뭐 해임 징계냐 뭐 난무가 됐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못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좀 경감시키려고 버틴 게 있는데 한 명도 안 잘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명도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월에 9월 말이나 10월에 그 MBC 같은 경우 이제 8월에 그 저 압력 받아서 이제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 2017년 8월에 그렇게 됐었으면은 저는 편했을지 몰라도 KBS 내에서 피해 숙청이 일어났을 거고 그래서 KBS를 떠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인생과 제 인생을 바꿨다는 생각으로 살면 조금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그래서 저한테 고마워하는 분들도 있고. 네. 고마워하기는커녕 그거를 자기의 출세 그 방향으로 또 써먹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낮에는 우파, 밤에는 좌파 이렇게 네, 또 그 박쥐 생활을 하시면서 참 희한한 조직입니다. 참 처세술. 저는 정말 그 이번에 인생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배웠는데 배우지 않아도 될 것을 사실 그 배웠고 학교와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학교와는 대학교가 아무리 이상한 집단이라 하더라도 방송국에 비해서는 이거는 명경지수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도 살았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참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고 저의 목표는 이제 그 제가 학교를 그만둘 위기가 몇 번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그 제치고 오죽하면 제가 학교를 너무 괴롭히니까 학교에 사표를 먼저 제출했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그거를 또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또 하는 또 미친 또 학교에 폐를 끼칠까봐. 그러다 이제 반려가 됐습니다. 두 번이나. 대단하시네. 네. 그래서 학교가 단단하시네. 그 저 부총장께서 그때 그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건데 그 강 교수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저 KBS 이사 그만두고 이제 끝냅시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힘든 거 잘합니다. 저 때문에 제가 학교에 폐를 끼칠 수 없으니까 제가 학교에 사표를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눈 감고 계시다가 말씀이 아니 8개월 남은 10개월 남은 이 자리를 위해서 정년이 저는 그때 정년 보장된 그 테뉴어드 프로페서였거든요. 10년 이상 남은 교수를 그만두겠다고요. 그거는 정년이 3년밖에 안 남은 나 같은 사람이 쓸 카드입니다. 부총장님이 찢어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고마웠죠. 지금은 이제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그렇겠죠. 벌써 이제 세월이 흘렀으니까. 근데 가끔 제가 만나서 뭐 식사 같이 하고 뭐 자주는 못 뵈지만 근데 그런 그 어려움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학교를 했는데 근데 그때 자유한국당의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또 뭐 할리우드 액션이 또 요따오 얘기를 하면서 또 여자죠. 자유한국당이 그 당시 우파 보수 정당에서 그런다고요? 그때 실무자가 그리고 태업을 합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군지 강모라고. 근데 그런 식의 그 반응을 해버려요. 아직도 있습니다 그 증거들. 저도 알고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안 되고 그런 사람이 계속 남아 있으면 안 돼요 당에. 근데 징계는 나중에 뭐 받았다고 하는데 그 징계 다 나중에 또 이상하게 또 다 또 뭐 풀어지고 또 그랬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전부 다 제가 쓸 책과 자료집에 들어갈 얘기들입니다. 우리 강규영 교수님은 미국 오하이오 대학교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하셔가지고 그 후에 우리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저희 뉴데일리에도 굉장히 그
우파적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글을 쓰셨는데 그렇게 쓰신 게 이제 그 공부와 이런 걸로만 쓰시다가 본인이 직접 집단 인치당하고 홍위병의 그 역사의 광장에 무대에 서시니까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교수가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네. 결국은 교수로서 정년퇴직을 할 겁니다. 근데 실제 사회에서 이런 것을 역사에서 듣고 보았던 것을 실제 체험을 하다 보니까 1차 체험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야겠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돼요. 명지대학교 기록대학원 교수를 8년 반을 했습니다. 기록대학원 교수를. 그러니까 전공이랑도 또 부합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다 기록으로 지금 갖고 있고 증거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증거들을. 그래서 자료집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책을 꼭 올해 안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지금까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법률적으로 승소한 케이스가 있나요? 잘 모르겠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제가 확실한데 혹시 그 기록을 쭉 살피셔서 책으로 쓰실 때 만약에 그 전 정부에 그런 케이스가 몇 건이 있는지 좀 찾으셔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한민호 국장이라는 분이 이제 승소를 하셨는데 그 문체부에 근데 그분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복직이 안 되고 저도 복직이 안 됩니다. 그렇죠. 끝났으니까. 근데 그분은 장관 상대입니다. 왜냐하면은 해임의 대상이 장관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해임의 대상이 대통령이니까. 그런 참 경우가 희귀한 있고. 케이스라고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고 대통령이 피고인인데 3심에서 대법관들이 모여가지고 대법관들이 또 전부 다 친문재인 분들이었어요. 한 분 빼고는 담당 재판부가 네 분이. 주심 판사가 누구였나요? 주심 판사 민유숙 판사입니다. 지금 선거 뭐 등등으로 상당히 뭐 유명하죠. 그러니까 다 문재인 대통령과 좀 아주 친한 조 무슨 대법관도 계시고 문재인 동기죠. 근데 심리 불속행 기각이 나버렸어요.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거는 이제 심리하기 전에 네 분이 모여서 이것은 심리할 거리가 없다. 심리할 가치조차 없다. 그러니까 심리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끝낸다가 그걸 갖다가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고 합니다. 진짜 법률 용어 어렵죠. 그러니까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한다. 그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한다. 법률적으로는 완전히 KO패를 당한 거네. 그건 KO죠, 그거는. 그건 KO죠. 그냥 망신 중에 망신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국민 세금으로 얼마나 쓴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변호사들 썼어요. 저쪽에 어디에 썼어요? 그 유명한 LKB와 이광범 변호사와 뭐 한 5-6명. 그다음에 2심으로 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정부 그 법률공단 그 변호사들을 써서 한 6명 들러붙고 그래서 저는 도태우 변호사 한 사람 500만 원 주고 했어요. 1심 500만 원. 저쪽은 몇 억입니다. 몇 억입니다. LKB죠? LKB죠. 이광범. 그쪽 거기 요즘에 이 정부 들어서 엄청 돈을 많이 번. 그럼요. 다 승소하는 데죠. 1등 법무법인이 LKB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대영 사장 그 소송에 나가니까 거기도 LKB가 대통령 체크. 거기가 사실상 이 정부를 호위하는 호위무사, 민변 출신의 호위무사들이 다 모인 데가 거기거든요. 그리고 1심은 또 이겼거든요. 그래서 2심으로 가는데 2심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기게 되면은 뭐 두 번째 케이스가 될 텐데 제 생각에는 그거 다 끝나기 전에 아마 현 정부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 내에서는 아마 승소 케이스가 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참 뚝심이 있는데 아까 그 잠깐 본인이 아버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요? 강 교수님 직접 말씀하실래요? 하시죠. 뭐. 이 돌아가신 선친이 그 유명한 강창성 장군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에 삼성 장군이셨죠? 그 이성에서 끝났습니다. 이성에서 끝났나요? 저 버티다가 또 그렇게 끝났습니다. 거기서도 약간 이 집안이 약간 그런 반골 기질이 좀 있어요. 뭐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보다는 그 주변 인분들하고
틀어진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참 올곧은 분이 계셨더라면 박정희 대통령 정부도 좀 더 좋은 쪽으로 잘 했을 텐데 참 어쨌든 그래도 아버님이 잡혀갔을 때 제가 고2였거든요. 아 그때가 고2예요? 고2 그러니까 제일 중요할 때인데 그래서 제가 고3 때 학교를 잘 못 다녔습니다. 근데 그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키가 크고 건장한 장군이셨어요. 그야말로. 근데 수영 생활을 하고 대학교 2학년 때 나오셨는데 40몇 킬로가 돼서 나오셨더라고요. 70몇 킬로. 강정성 장군이 수영생활 몇 년 하신 거예요? 2년 반을 했습니다. 2년 반을. 네. 근데 제가 고2 때 잡혀가셔서 대학교 2학년 때 나오셨어요. 근데 그래서 평생 50한 2kg 그 정도밖에는 만회를 못하고 좀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후유증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또 이렇게 버티니까 집안 식구들 특히 어머님 나이 드신 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식구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아버님 때문에 그 고생을 하더니 집안의 막내가 다 늙어서는 막내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되냐 그러고 막 그래서 좀 힘들었죠 제가. 근데 참 그 역사 전공도 하셨는데 또 저는 최근에 깜짝 놀란 게 이 강규영 교수가 최근에 서울시립교향악단 이사장에 취임을 하셨어요. 물론 이 비상근 무보수직이긴 한데 그래서 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렇게 딱딱해 보이기만 하신 분이 하고 알아봤더니 세상에 클래식 전문가시고 음악 평론 활동도 많이 하시고 학교에서 강의 교양 과목으로 뭘 가르치셨다고? 저 서양 음악사, 서양 음악의 이해, 음악 감상법 세 개를 한 20년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저 부드러운 남자의 그래서 문무를 겸장하신 건가? 어떻게 클래식을 저렇게 하신 거예요? 배진영 기자가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다 예전부터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월간조선에서 제가 강규영 교수의 클래식 음악 이야기를 연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기자가 그때 배진영 기자셨고 잘 알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예술 쪽은 참 좋아했어요. 문화예술. 근데 이제 음악은 그 상당히 깊은 수준까지 들어가서 요즘도 뮤지콜로지라고 하죠. 음악학과 공연사 쪽은 그냥 말씀만 하시면 제가 그냥 그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맨날 우리 강 교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 워킹 딕셔너리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제가 부르는 이유가 뭐가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면 그냥 줄줄줄줄 나와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악까지 그렇게 박학다식할 줄은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많이 망가져 있거든요. 이 박원순 체제 아래서. 그래서 그거를 재건할 수 있는 임무도 또 하시게 돼서 참 여러 가지 기대가 큽니다. 근데 뭐 너무 지금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들어가 가보니까 더 심해요. 상당히 좀 심각한데 다행히 그 신임 대표이사로 온 그 손은경 대표가 이제 CJ 부사장을 하셨는데 그 보통 똑똑하고 그 경영 능력이 강한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잘 이겨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 2년 동안에. 그러면은 저는 열심히 백업을 해주고 제가 알고 있는 음악 지식, 공연기 지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번 좀 서울시향의 재전성기를 갖고 오고 서울시향을 세계적인 이미 포텐셜은 다 갖고 있어요. 서울시향은. 이제는 그 좋은 시스템과 좋은 상임 지휘자 등등을 갖고 있으면은 비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근데 저희가 이제 또 이 지금 강규영 교수님이 서울시향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이 지금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재직 시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서울시 산하기관에 죄다 노동이사를 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동이사제가 지금 이 대선의 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잖아요. 이 정부 산하의 모든 국공립 기관 단체의 의무화로 노동이사를 두겠다. 지금 그게 그 이재명 측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그건 찬성하는 쪽으로 들고 나왔으니까 이게 노동이사를 국영 기업에 다 두기 시작을 하면 이게 금방 민간 기업으로 넘어오는 건 뭐
아마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아마 그 정도 되면 민간 기업에도 노동이사 2개 할 걸요. 노조 쪽으로 이제 힘이 실릴 텐데 이제 노동이사 제도는 이제 독일에서 주로 있었는데 네. 거기는 이사회가 2개 층이 그렇죠. 있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2개가 있기 때문에 노동이사가 있어도 그게 이렇게 휘둘리는 구조는 아닌데 우리는 이제 이사회가 지금 단일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취지는 이제 그 노동하는 사람들도 이제 이사를 이제 투표로 뽑아가지고 이제 올라온다.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제 짧은 지식으로는 독일에서는 그 노동이사가 있는데 노동이사가 회사의 집행권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감사위원회인가? 맞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하고 그 집행부가 하는 거에 대한 후속적인 그 견제 그거는 하는데 집행권의 집행이사회 집행이사회는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저 상법이나 뭐 기업법에 이사회가 하나뿐이거든요. 그 하나의 이사 아까도 우리가 KBS 상 예를 들어서 봤듯이 노동이사가 하나가 들어오면 한 명이 그 회사 전체를 아마 말아먹기 수 있을 겁니다. 글쎄요. 근데 다행히 이제 저는 시향이라고 하는 이제 특수한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단원들의 의견이 언제나 그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그렇죠, 하나다. 그렇죠. 그래서 단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자는 주의고 거기서 들어온 노동이사께서 언제나 이렇게 합리적인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다행히. 다행이네. 그래서 뭐 시향은 이제 그런 문제는 없는데 다른 곳은 이제 좀 다른 문제가 좀 있을지 모르겠고. 그렇죠. 그러고 단체 협약 같은 것도 사실은 좀 맺어진 게 몇 가지 좀 문제가 좀 제 눈에는 좀 보입니다. 노사 동수합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좀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서 그런 것들이 시향 발전에 방해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향이 발전하는 데는 저는 거의 그 시향 발전만 요즘 생각하고 삽니다. 정말로. 그래서 제 마음도 좀 다스리고 그래서 그렇게 그 남은 인생을 좀 그렇게 좀 음악적인 예술적인 부분으로 좀 치중을 하고 살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동안 솔직히 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래도 그 대통령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내서 4년 동안의 치열한 그 법정 투쟁 끝에 이뤄낸 그거의 역사의 기록으로 꼭 남겨놓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강 교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또 되시면 우리 뭐 이제 이런 정치 얘기 말고 음악 얘기하시죠. 따끈따끈한 음악 얘기도 한번 서울시향의 그 고상한 얘기도 좀 한번 들려주시죠. 좋습니다. 저희가 한번 또 초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